예, 2월 22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3월 월간 공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난 이후에 그 두 번째 해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탈피 이후 그 다음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금리 레벨보다 더 높은 경기 성장이 나타났을 때 주식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는 5% 정도 이상의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약간은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이런 가운데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이런 물가를 감안한 기대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주식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하고 기업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믿음이 상당히 강한 시점입니다. 아직 실물 경제가 바이러스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이죠.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의 할인율을 상승시키는 이런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모멘텀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런 금리 같은 비용 변수의 영향은 실물과 주가의 괴리를 축소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변수에 의한 조정 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충격은 좀 우려스러운 요인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향후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가치와 성장의 부드러운 순환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시중금리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상승 부분이 증시의 할인율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는데, 다만 이게 주식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좀 종목 간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인율 부담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익 실적 전망의 상향도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할인율 부담을 이길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최근에 실적 전망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할인율 부담을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 성장 전망 자체가 다시 들어올려지고 있는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네 가지 테마를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는 미국의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할인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은 이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향 수출주들, IT랑 자동차 쪽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률이 중장기 성장성이 들어올려지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양회가 3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좀 강하게 전망되는 부분이 탄소 중립 이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분야는 중장기 성장성을 더 끌어올리는 식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실적 전망 상향이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인데요.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되고 3분기까지 접종을 완료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미국에서 미국 내수 서비스 분야가 강세를 보인 게 백신 모멘텀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서의 백신 모멘텀이 작용하는 시점은 올해 3월 달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유통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요, 이제 최근에 언택트에서 컨택트 쪽으로 코로나가 점점 극복되면서 테마가 바뀐다고 하면은
언택트 내에서는 마지막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혜가 줄어드는 시점, 구조적으로는 언택트의 수혜가 줄어드는 시점인데, 여기서 수혜가 안 줄어들고 늘어난 수혜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쪽들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저희는 구독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매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 수혜가 끝나고 나면은 컨택트 쪽으로 수요가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구독해준 분야, 여기에 대해서 고객들이 적응한 분야 같으면은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구독경제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희 개별 종목들은 6페이지에 수록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 관련해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세요. 예. 저희가 금리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적과 경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코로나 이전 이후를 놓고 보면은 코로나 쇼크 이후에서 지금 지수들이 특히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지수가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도 더블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이 더블 이상 올라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풀어왔던 돈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금리가 이제 올라감으로써 이제 돈이 빨린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라온 걸 생각하면 이 조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무리 기업 이익들이 뒷받침이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했던 부분을 지금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가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들이고요. 일부 미국에서 콜옵션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갔던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은 열기가 과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은 상당히 이제 공짜 점심의 어떤 느낌에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금리 레벨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높진 않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페드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과 맞물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상당히 터프하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투자자들의 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상반기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닝과 경기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이런 상향 조정 속도가 상당히 빠른 이런 상황에서는 터프하게 조정을 받기보다는 금리의 상승 속도에 따라서 기간 조정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들어가서 경기와 어닝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슬로우해지는 경우에 금리나 물가 같은 이러한 부분도 비용적인 측면도 같이 슬로우해질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물가가 더 튀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지금의 금리 상승은 일정 부분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터프한 조정보다는 어떤 이런 섹터 로테이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채권 강성원 연구원입니다. 예, 지난주에 미국채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모두 공이 좀 급등을 하면서 자산시장에 좀 부담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금리 상승은 주로 이제 물가 기대감의 확대가 기인을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게 실질금리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미국 10년 금리가 10bp가량 급등한 그날, 유로달러 선물에 반영된 2023년, 2024년 기준금리 전망이 큰 폭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은 당장 2021년 올해는 아니겠지만 공격적인 정부 지출이 경기 과열을 유도할 거고 연준의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 결국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잔존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1분기 말 2분기 초에 시장의 연준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압 경제, 의도된 경기 과열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기 과열 판단의 기준이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연준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 지난 10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도 그랬고요. 이번에 1.9조 달러 추가 부양 정책의 항목을 좀 보시면 한 50%가량이 소득 지원금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것이 고용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1월 달에 소득 지원이 시작되면서 소매 판매 지표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실제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하고 연구해고자 비중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전히 질적 개선세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연준 입장에서 긴축 논의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냐라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 연간 전망 말씀드리면서 그 1분기 말, 2분기 초에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에 의한 미국채 금리 상승 상단을 1.5 정도로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지만 그 상승의 성격이 지난주처럼 긴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주도하는 금리 상승일 거다. 그러면 실질 금리 좀 안정화되고 명목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를 드리지만 성격은 좀 바뀔 수 있다. 지난주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2월 금통이 있는데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필요시 적극 매입이라는 기존의 스탠스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요. 당분간 금통위는 시장 중립재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물가보다는 고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미국 백신 맞는 속도를 본다면은 뭐 고용 같은 부분도 뭐 조만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미 사실은 가장 많은 해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복직률이 이미 70% 이상 올라오면서 딱 70%를 찍고 나서부터 그 추가 복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백신 나오면서 복직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템포럴 레이오프라고 해서 그 임시 실업자 비중이 거의 이제 과거 수준으로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고용 회복의 속도 자체는 좀 많이 꺾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고용 시장 쪽에서 과열이 나올 정도까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지만 연준은 고압 경제, 즉 경기 과열을 확인하고 나서 이동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확인되기도 전에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을 거다. 당장 이번 주에 있는 그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있는 파월의 그 의회 보고, 하원 상원 보고에서도 당장 긴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한 신호를 분명히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소버린 위클리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미국채 10년물이 1.33%를 돌파하면서 전반적인 금리가 다 10bp 이상 상승하면서 끝났는데요. 저희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다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책,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여러 가지가 다 집중이 되면서 미국채는 13bp 올랐고 10년물이, 유럽도 독일 국채가 12bp 정도 올라서 마이너스 0.30 이렇게 했는데요. 유럽은 그 서비스는 좀 느리긴 한데 제조 PMI가 57.7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 함께 경기 기대감, 또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이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빠르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흥국도 지난주는 거의 가파르게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했는데요. 그 신흥국의 물가에 대한 우려 등, 특히 인도 또는 브라질 등등에 대한 우려도 동반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기준금리도 인상 빨라지는 거 아니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브라질이 저희가 한 중반으로 봤던 금리 인상이 잘못하면은 한 3, 4월 안에 빠르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보다 좀 늦은, 이렇게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 로컬 통화 채권 약세, 그리고 금리 인상 빨라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명목금리 상승에 반영된 위험자산 랠리 속에서 원자재 시장 강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 수익률은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 1.32%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 14.37%까지 상승률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기금속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섹터들이 상승률을 시현을 했고요. 특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부를 강타한 역대급 한파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세가 에너지 섹터 주도의 원자재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주 중반 이후부터는 유가의 변동성 요인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유가에서 다음 달부터 증산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미국 텍사스 유전과 정유시설들이 다시 또 재가동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주말 직전에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3월 초 4월까지는 유가의 변동성 여전히 잔존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섹터는 산업금속 섹터였었고요. 특히 구리 가격과 니켈 가격, 저희 탑픽으로 제시하는 섹터들이 좀 강세를 좀 이끌어왔습니다.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 한파 속에 남부 지역에서 경작되는 소맥 가격이 좀 급등을 했고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커피와 원당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농산물 섹터도 플러스 2.03% 상승률을 더했습니다. 반대로 기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명목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자산 선호 후퇴로 나타나면서 금 가격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지난주 1.33%까지 급등했던 명목금리의 상승은 대부분이 실질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뉴스플로우 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혜라는 부분 자체는 좀 미미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 상향 조정 부분인데요. 저희 2021년 전망이랑 1월 초 냈던 구리 가격 보고서에서 올해 구리 가격 목표치를 $9,000까지 재차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구리 가격 지난주에 특히 중국이 춘절에서 돌아오면서 매수세에 가세를 하면서 구리 가격 빠른 속도로 $9,000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해 강세를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하에서 수요 기대감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 광산 투자가 좀 미미했던 부분에다가 또 코로나19 여파 속으로 광산 생산이 상당히 많이 위축된 부분들이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구리 정광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45.5까지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타이트한 수급을 방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중국이 매수세에 가세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은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 특히 춘절 전까지 리스타킹을 한 이후에 3월 중순 이후부터 성수기 동안 재고를 소진하는 사이클을 좀 보여주는데, 중국 재고 최근 3주 동안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년 동기간 대비로는 약 20만 톤 하회하는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스타킹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중국의 매수세라고 하는 부분이 구리 가격의 강세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선진국의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탄소 제로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 역시 구리라든가 니켈과 같은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9,000까지 도달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저희는 목표치를 재차 상향하고자 하고요. 구리 가격 2011년 당시 역대 최고로 찍었던 가격이 $1,190였었는데 저희는 역대 최고가 정도 수준인 $1,500까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낸드 업체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있는데요. 예전 도시바입니다. 이 업체가 웨스턴 디지털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2단 3D 낸드를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제품이 112단이고요. 이거보다 집적도가 한 40% 이상 증가하는 최신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170 이상의 차세대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인데 여기에 키옥시아까지 가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산은 내년 1분기부터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삼성전자가 그 낸드 쪽에서 기술이 이제 제일 앞서 나갔고, 이제 후발주자들인 하이닉스, 뭐 키옥시아,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한 1년 정도 뒤처져 왔습니다. 100단 이전까지는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양산 발표가 아니고 개발 성공 발표긴 하지만 삼성전자랑 그리고 이제 후발 업체들 간의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뭐 이런 것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효율성 격차도 커서 이제 전자랑 그리고 후발 업체들 간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30% 이상 벌어졌었는데 172단 이상에서는 이런 차이도 줄어들고 기술력 차이도 상당수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보다는 최근에 해외 업체들의 그 낸드랑 D램 둘 다 개발력 상승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어서 국내 업체들이랑 경쟁력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올해 그 낸드 쪽에 신규 캐파 투자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이제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마음 놓고 이제 치킨 게임을 유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기술력 차이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익률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이제 뭐 공격적인 투자는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밀어붙여도 이제 자기 회사들은 한 20%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반면에 경쟁업체들은 뭐 마이너스 20% 적자 뭐 이런 전략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전략을 쉽게 구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삼성전자 낸드 신규 캐파 투자를 한 75K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100K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에 투자가 좀 줄어든다면 지금 공급 과잉인 낸드 업황이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3분기에 낸드 쪽에 고정거래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은 낸드 쪽에서 적자나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풍산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서 그 원자재 황경준 연구원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구리 쪽 발표했던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리포트 6페이지에 예, 그림 4번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림의 내용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구리 가격과 이제 풍산 주가의 상승률인데요. 네,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구리 가격이 9,000불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이제 앞에서 들으셨고, 그 다음에 2011년 2월에 이제 구리 가격이 10,000불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한 11년과 2021년이니까 10년 만에 이제 다시 최고점을 향해 가는 건데, 마치 우리가 이제 10년 주기설 하듯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1년 2월에 이제 구리 가격 10,000불 넘을 때 풍산 주가가, 그 당시에 벌써, 50,000원을 넘었었어요. 예, 52,600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32,950원입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상황들이 조금씩은 다른 거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주가 상승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관련해서 풍산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기존 대비 19% 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기존보다 구리 가격 전망치를 10% 이상 올려 잡아서 저희가 2021년도에 평균 가격을 약 8,760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EPS도 올해 내년 한 14%, 9% 정도 상향을 했는데 EPS 상향보다는 그 목표 주가 상향이 좀 더 크게 이루어졌고요. 이게 이제 과거 경험상 보면 뭐 실적 증가보다는 구리 가격 변동성에 좀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면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43,000원은 PBR 0.8배이고요. 10년 전에 5만 원 넘었을 때 PBR은 뭐 1.5배를 넘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그림 4번 보시면서 궁금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2017년에 풍산 주가가 58,000원을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구리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긴 했고요. 거기엔 더해서 방산 쪽의 이익이 많이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은 방산 쪽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리 가격 상승 추세에 있고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MC넥스 이규하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좀 부합을 했습니다. 세전 이익 같은 경우는 그 환율 관련 손실이 한 100억 이상 좀 반영이 되면서 적자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쪽 출하량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전장 관련된 제품이 하반기부터 좀 다변화되면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이제 전장 관련해서 이제 좀 리레이팅이 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앞으로 더 이제 좀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해 기준으로 뭐 12.5배 수준으로 지금 글로벌, 국내 이제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장 관련 이슈가 하반기 이후로 계속 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좀 더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애플 관련된 진출 가능성도 지금 이제 공장 실사 쪽을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내년부터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DB손해보험 정준섭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DB손보는 이제 작년에 예상했던 대로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냈고요. 올해도 그러한 모습이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위험 손해율 상승 우려입니다. 이제 코로나 점점 완화되니까 사람들도 병원 많이 가서 청구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데요. 뭐 일리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DB손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물량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을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보험료 증가 효과 회사에서 한 1,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손해율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모든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개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쪽은 조금 부진하겠지만 이제 합산 비율이 개선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을 때 올해 순이익은 5,339억 이제 작년보다 한 6.3%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손보의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좀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DB손보는 매년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겠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은행권도 이제 정부에서 배당 가이던스를 주고 또 이제 보험사들도 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웬만한 보수적으로 해라라는 이제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 성향 우상향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DB손보는 작년에 그걸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이제 주주 환원 의지는 충분히 선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DPS 한 2,400원, 배당 성향 27%, 수익률은 한 6.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순이익은 602억, 이제 36.3% 성장했고요. 컨센 대비 소폭 좋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삼성화재처럼 자동차 손해율 대폭 개선된 게 증이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최근에 금리 올라가니까 생보주들도 움직이는데 뭐 DB손보뿐만 아니라 뭐 손해보험 회사들은 뭐 주가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부분 주가 흐름이 좀 상승으로 턴을 하려면은 좀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실적 방향은 그 예상대로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주가가 반응이 없는 거는 일단 모멘텀이 일단 거의 다 소멸이 됐습니다. 이제 요율 인상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년 말 기점으로 거의 나올 게 다 나왔다. 당분간은 이제 자동차 요율 인상도 현재로서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상했던 거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이제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 섹터 안에서는 또 증권 쪽이 예상외로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소의 요인 중에 하나고요. 생명보험은 뭐 실적이 손보보다 더 나쁩니다. 뭐 계속 더 나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가 좀 많이 강하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보도 분명히 금리가 상승하면은 나쁠 건 없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생보 쪽에 또 그쪽 관심이 가다 보니까 손해보험은 그쪽에 대해서도 약간 소외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절대 저평가 상태인데다가 실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만약 주식시장에 좀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예상외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던가 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발표해 주세요. 예,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있었고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한전 발전자 회사 포함해서 해상풍력 참여 여부에 대한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전과 발전자 회사의 해상풍력 참여 여부가 중요한 이유, 네, 3가지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1970년대 원전 같이 이제 초기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반도 지리적 투수성, 그 다음에 저풍속이라던가 아니면 깊은 수심 등을 감안했을 때 불식 구조물이나 저풍속 대형 터빈 개발이 병행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면 규모의 경제나 속도감 있는 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이나 덴마크 같은 지역들에서 해상풍력들이 대부분 유틸리티 기업들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발전 사업 허가 받은 사업자들은 주로 개별 발전자 회사들이나 민간 SPC, 건설사 등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조건들 충족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0.9조로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연동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시차,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오른 부분들 감안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이제 시차 때문에 이제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보이나 이게 시차 같은 것들이 해소되고 미수금들이 정상화됐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이익 개선 효과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유틸리티 내에서 최선호조 유지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연료비 연동제 이슈가 해결이 되면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주가를 보면 옛날 자리에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하면 주가 레벨업에 좀 트레거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해서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참여 여부인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3, 4월 정도에 이제 소관 심사 지나고 나면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전은 이미 해상풍력 사업 추진단 결성해서 한 50명 정도 인원으로 지금 해당 사업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해당 법안 통과됐을 때 한전이 속도감 있는 진행하는 거 중요하고요. 참고로 한전이 이런 해상풍력 사업 참여를 했을 때 10기가와트 기준으로 매출 8조에 순이익률 30% 정도 나는 사업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발표해 주세요. 트윌리오 한의연구원입니다. 네, 작년에 그 클라우드 2.0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트윌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고요. 그 매출은 매우 잘 나왔습니다. 일단 외형 성장세가 한층 강화가 되었고요. 실제로 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한 21% 정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였었고요. 주요 오퍼레이션 지표도 견고한 개선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 고객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사의 서비스 사용 확대 여부를 나타내는 넷 엑스펜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도 139%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뭐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4분기 매출 호조의 주요 원인은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과 관련된 동사 비디오 API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많은 고객사들이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오프라인 고객 지원 센터를 대체할 클라우드 콜센터 플랫폼 플렉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이 되었고 강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주가는 상승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